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가 이겁니다. 먼저 여기 스펠링 틀린 것 같아요. 정우성이고요. 정우성인데 고치도 다른 것 같아요. 그 누가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이마가 시원한 봉우리 기슬이 받아 어린 예지 서기가 오랜 주라기의 지층을 씻어내린다 해서 서울대에 가는 겁니다. 이거는 1975년인가 6년에요. 이제 서울대가 공대가 공릉동에 있었고요. 물리대가 저쪽에 해화동에 있었고 사범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를 통합해서 여기 관악 캠퍼스 이걸 만들 때 이때 기공식을 하는데요. 국문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정호성 저기 오자입니다. 시인이 이제 시인이죠. 이거를 서울대를 찬양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관악 이마는 뭘까 하면 제가 보기엔 연주하면 뭐 것 같은데 이게 백그라운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1970년에 최근에 작고하신 김민기 씨가 아침 이슬을 썼습니다. 아침 이슬을 썼고 1973년인가요? 유신을 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이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한 반대하는 민주화 저항하는 민주화를 더 요구하는 세력이 학생하고 노동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말로는 이것도 확인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동숭동에서 자꾸 데모하고 추리탄 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명분은 여기 흩어져 있던 캠퍼스를 서울대를 하나 모아야 되겠다 하지만 다른 명분은 자꾸 시내에서 데모하니까 이제 외진데 관악에 한번 갖다 놓자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우성 시인이 그걸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민주화는 돼야 되는데 누구든 다 독재 그거에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순응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길을 묻거든 관악에 보게 하라. 그죠? 서울대 교수, 서울대 학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그런 엘리트로서 책무감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성전이라는 게 이제 우리 결의의 저거를 비추자 이런 뜻이죠.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요즘 시대가 좀 혼미스럽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서울대에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미래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까? 궁금하죠? 제 답은 현재가 지금 하는 가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은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미래는 없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궁금하니까 일단 정답을 먼저 드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방법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방법론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가 이제 낙관론적인 비관론적인 거, 그 다음에가 좀 요거는 거치면 또 나아질 수 있을 거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는 무지하게 다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미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는데 사실은 현재가 있다면요. 보는 사람마다 저런 미래가 있을 거, 또 다른 미래가 있을 거, 또 다른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미래학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학원이니까 이제 복잡한 방법론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뭐 한 40가지 돼요. 가장 이제 쉬운 거는 델파이 기법이라 해서 그리스 이런 데서 신전에 가서 이 도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서 기원이 돼가지고 그 시대에 앞서가는 또 지식인 또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미래는 어떨 것이냐 해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이것을 수렴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델파이 기법이고 있고요. 이게 주로 이제 유럽에서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모델링 기법 이것이 이제 아시아 이런 쪽에 많이 씁니다. 뭐 이거 강의하면 여러분들 이제 다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이제 얘기를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물어보면은 점쟁이 같이 콕 집어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정확한 그 결과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정확성. 그게 과연 가능할 거냐 이거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무슨 도사님 같은 그런 점쟁이는 우연히 여러 점쟁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맞아가지고 그래 맞았다고 하는 거지. 맨날 이렇게 뭐 맞히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맞으면 오히려 이상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좀 더 낙관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비관적으로 보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박스로 친다면요, 위아래로 낙관론, 비관론 이게 있다면 정확도는 이제 이게 횡적인 건데 정확도를 하나 딱 찍어서 맞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 오차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지금 학문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그 미래에 대한 오차를 줄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예측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비관론을 보고요. 거기로 비관론으로 실제 미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노력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거죠. 꼭 그래서 맞춰서 용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잘못되는 것을 그걸 막자. 미리부터 막고 어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또 학교가 할 일이고 우리 국가가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방법론에 가는 걸 이렇게고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할까? 그냥 산에서 돛 닦으면 이렇게 나오냐? 그게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지질학적으로 이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물체로 보면은요, 지구하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람이 너무 찍어서 내가 사람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리면 뭐 점도 안 나와서 못 그렸는데 여기는 사람이 막 얹혀 사는 거죠. 막 빨리 도는 줄도 몰라. 엄청나게 빨리 도는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도는 줄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때 그 밑에 가면은 이제 불덩어리가 없잖아요. 불덩어리. 그 지진도 나고 막 그러는 불덩어리가 있고, 거기 하나가 이제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지구 표면에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거는. 지진이나 나야 어느 정도 뭐 아는 정도.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기후, 이 대기하고 막 상승작용을 해가지고요. 물은 기화하고 뭐 하면서 우리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열대지방, 한대지방 이렇게 만들어내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숨쉬고 사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연대학의 교수님들에게는 이제 과학으로 팩트로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미래 얘기할 때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걸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람이 만드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뭐 내각 책임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도는 또 다른 얘기예요. 사람들끼리 인터액션을 하는 얘기고, 일단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면은 요 세 가지를 먼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질학 하면은 이게 이제 1900년부터 2017년까지 난 지진 얘기입니다. 지금도 막 일어나요. 제가 그 뉴질랜드의 로토와란가 거기 하고요. 일본하고 보면은 진짜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지질 시간에 여기 뭐 지구 속에 뭐 불덩어리다 그래서 뭐 이게 움직인다 그런 거를 배우긴 배웠는데 안 믿었거든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진짜 막 그 땅 속에요 이렇게 갈라졌는데 막 끌고요 막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걸 보면 사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땅속에 진짜 불인가 보다. 그죠? 어쨌든, 요게 이제 막 움직이고, 해서, 아주 미세한 저거지만, 이제 어느 대륙이 사려질 수도 있고, 어느 대륙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거는, 지질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이따가 이제 얘기하는 기후로 해서 물이 비가 오고 더러고 온도가 높아서 뭐 물이 많아지고 빙하가 녹아서 올라져서 잠겨버리면 또 딴 얘기죠. 그죠? 자, 기후하고 여러분 날씨하고 뭘 차이가 있을까? 그죠? 사람으로 치면은 기후는 성격입니다. 성격. 그죠? 날씨는 뭐냐면 기분이에요. 그날 기분. 그죠? 오늘 덥습니다. 그죠? 하필이면 또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더 덥습니다. 이거는 날씨죠. 기분. 근데 기후라는 거는데요. 요즘 이 인공위성 우리가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쫙 지금 전 세계의 그 기후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3년 5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 세계 기온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게 빨간 게가 더운데요. 된 거고 평균 기온의 변화 1860년부터 1990년까지 평균 기온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기후 변화가 확실히 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대다수 학자들은 그걸 동의를 하는데 또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까 땅속에 지금 불덩이가 있나 없나 우리가 의심하듯이, 이것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외국 가니까 그 서양에서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구 둥글다는 거 거짓말이다. 우리는 평평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 평평하지, 우리 보면 둥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비행기 타면 오피스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후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문제인데,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유엔에서 전망을 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그 인구 증가율이 높을 경우에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렸는데, 높을 경우에 2100년 정도 되면 한 100억이 되는 걸로. 이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브가 아까 미래를 예측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랬죠. 딱 찍은 건 거짓말이라 그랬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대륙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나게 많다가요. 이게 이거 가지고라. 이거 어때요? 중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꺾이죠. 꺾고 인도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여기 커져가지고요. 실제로 2100년 되면은 유엔으로 친다면은 아시아가 47억인가 그렇고요. 아프리카가 43억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가 인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대신 미국은 뭐 자꾸 빨아들이는지 한 4억인가 뭐 그렇게 되고요. 다른 데는 다 적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지금 뭐 인구 뭐 대책한다고 그러는데, 3천이나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 더 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죠. 애는 금방 만들 수는 없잖아요. 커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멸종이에요. 멸종이고 지금 이게 이렇게 커진다. 이걸 내가 이제 왜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려고 하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느냐. 이거를 내가 지금 문제의식을 했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전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막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막 40m의 아시아에서 막 인도 막 이런 데서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땅덩어리 좁으니까 넘치니까 흘러서 막 올 거 아니에요, 우리로. 아무리 막어도 올 거 아니에요. 예? 또 우리가 솔직히 지금 필요한 면도 있잖아요. 우리 가사도우미 같이 필요한 면도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잘못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 잘못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죠. 더 근본적인 건 아까 탄소 중립인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과연 우리 지구에 100억이 사는 게 맞냐, 이거지. 아까 지구 덩어리 있잖아요. 그냥, 원래 이제 인류가 늦게 태어나고, 뭐, 그래서 빙하기니 뭐, 수억 년이 있었잖아요. 그냥 없다가 잠시 저거 하는데, 이게 이제, 100억 정도 산다는 것이 이 생태계에 돌아가는 거에 과연 맞는 거냐부터 생각하면은
분명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결국은 3천만 이하로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시작점 이거고, 그러면 여기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지구, 기후, 사람 이거는 팩트인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예측을 할 적에 사람 같은 사람에도 맨날 그냥 고민하고 낙관적인 사람이 비관론 사람이 있고 낙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미래학자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같은 재료를 놓고도 보는 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전제, 가정이 미래 예측할 때 항상 있어요. 아까 출산율 이렇게 되면 커브가 3개 나오시죠. 그 전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거 따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럼 지금 요즘 나오는 뭐 AI, 로봇, 이게 사람 일 다 하지 않겠냐. 기술이 또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술도 이제, 그러면, 그냥 기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종이 이런 거에서 나무 숲도 보존해야 되고, 그래서 자원이 다 고갈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 컴퓨터도 종이를 안 쓰게 돼 있잖아요. 다 해결되지 않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기술 낙관론자, 기술 비관론자. 요것이 해서 사실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청중 반응을 오면 더 신이 나서 잘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의 성격이 어떨까? 한국 사람들이 미래의식은 과연 어떨까? 그 성격이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3,000명인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이게 그대로 내가 카피해온 건데, 질문이 이런 겁니다. 과거하고 미래에 보는데, 과거 대비 삶의 모습이 내가 완전히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느냐, 좋아졌느냐. 그러면은 5년 전, 10년 전에 비교할 때, 20년 전에 비교할 때, 30년 전에 내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횟수가 올라갈수록 4.45. 이거 5점 만점입니다. 달라졌다 본 사람이 많죠. 똑같은 거로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5년 후, 10년, 20년, 30년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연도가 길수록 이게 변화가 더 많을 거다. 근데 여기서 그건 안 물어봤어요. 넌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모르지만 어쨌든 현상 유지는 아니다. 우리가 변화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한국 사람의 지금 특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낙관론으로 보자. 일단은. 좋게 본다면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3천만의 민족이라 했잖아요. 3천만 정도 되면 지금 5천 너무 많은 것 같고 3천만 정도로 해서 이 미들 파워가 될 것이다. 자, 지금 미국 바이든이 좀 사퇴를 해서 좀 재미가 있게 되긴 했는데 미국 정치 그래도 내가 또 언제는 뭐 무역 자유화해서 무슨 왜 정부가 규제를 하느냐 관세 다 낮춰라 한참 떠들다가 지금 와서는 중국이 막 커가니까 관세 그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도 이리 막고 저리 막고 막 해서 다 막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가 실력이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미국도 꼬꾸라질 거다. 그죠? 중국 지금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원 차일드 팔러시 때문에 지금 인구 우리보다 더 심한 절벽이죠. 그죠? 그 빈부차는 더 심하고. 얘들도 뭐 정치적 공산당 일당체제에서 얼마 못 가서 망할 거다. 유럽 그냥 펑펑 돌다가 지금 인구도 적고 또 망할 거다. 아까 아시아가 47억이라고 했죠. 중심은 아시아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빈국부터 부국까지 다 알고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니까 미들 파워로 거의 우리가 G7에 반드시 들어가고 5등, 3등 안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 그죠? 낙관은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도 될 거예요. 아마도 북한하고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식으로 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지만
독일도 통일을 했는데 누가 계획한 거 없거든요. 다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게 퍼즐이 맞으면 딱 돼요. 그래서 통일도 되고, 그러면 한국가 지금 현재 인구로 볼 때 한 8천 되거든요. 8천만. 그런데 줄인다 치더라도 이제 남한은 또 해서 남북한 합한 통일한국이 한 4, 5천만 해가지고 완전히 미들파워로 북한 자원도 많고요. 또 북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말로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소득 10만 불. 네? 그 다음에가 우리 달이라든지 목성까지 개발하고 우주 개발. 행복직수 1위. 이게 아무래도 안 믿을 거야. 행복직수는 나한테 불행해. 근데 이거 저도 많이 고민해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요. 교육학자들 지금 우리 이제 입시 지옥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냐.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교육개혁 한다고 공약 안 낸 대통령이 없어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해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점점 악화되면 악화됐지 해결한 데 하나도 없죠. 맞죠? 근데 교육학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해결될 거다. 왜냐? 출생률이 줄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중학생 가보면요. 공부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튜버 하겠다는 사람들, 축구 하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서울대학 들어가겠다는 사람들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질 않으니까. 그죠? 출산율이 줄고 교육에 대해서 목숨을 안 걸면 그러면은 자연히 해결되지 않을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점점 우리가 율라족인가요? 그냥 내가 선생님 그냥 편하게 지내겠다는 점점 많아지잖아요. 자연히 해결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낙관으로 간다면 내가 뭐 강의할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두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비관론을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특히 지금, 이거 지금 저는 정치, 탈정치와 이건 지금 정치가 제일 문제인데요. 그것도 뭐, 우리가 이제 해가 차면 기운다고 지금 잘 싸우고 뭐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국민도 지치고, 정치인들도 지치고 뭐 그래가지고, 평양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AI도 우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신체적 약점도 이제 보완할 수 있고, 우리가 똑똑하니까 올림픽 가서도 탁구도 뭐 그러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이제 끼를 발휘해서 그래서 완전 선진국이 될 것이다 하는 게 낙관론이죠. 자, 비관론. 지금 2300년이면 지금 같은 출산율이라면은 우리나라가 제로라. 인구가 이제 다 죽고 여러분들도 다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 낳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게 지금 그 예측하는 계산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북한. 제가 지금 김주혜 데리고 다니고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뭐 해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날 거고, 중국도 지금 뭐 미국한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지금 도관에 쥐는 물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번 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뭐 하는데 뭐 푸틴도 뭐 이판사판 그것도 지금 반은 마실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안 한다는 법 없어요. 진짜로요. 지금 Bulletin of Atomic Scientist라는 거, BAS라는 핵 원자력, 핵 이거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구의 종말을 자정이라 놓고, 이게 지금 핵이 지금 잔뜩 있잖아. 이게 탁탁탁 해서 언제 망할 거냐 이거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전 세계가, 이게 인간이 만든 재앙입니다. 포텐셜 재앙인데, 이것이 지금 90초 전입니다. 90초 전. 네? 옛날에 1분이었다가 조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줄었어요. 여러분들은 핵전쟁 과연 날까 그러는데요.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 누르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북한이나 뭐 하던 데서 2300년 인구가 제로가 되기 전까지
이미 그 전에 뭐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있긴 있는데, 그냥 최빈국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니까 직업 같은 거 해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다 실업자. 뭐 로봇가 다 농사 짓고 공장 다 돌리면 뭐 강의도 다 AI가 하고 그러면 교수도 필요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맨날 싸우기만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요거 인구 소멸 2300년에 인구가 소멸됐다. 그럼 대한민국의 지도상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구 없다고 사라져요? 그죠? 국가의 구성 요소는 영토, 주권, 사람이잖아요. 사람 없다고 사라질까요? 그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더 이렇게 뒷짐지고 인구 제로될까지 기다릴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줄고 하면서, 1000만, 100만, 10만으로 되기 전에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전 세계 인구는 100억이 되니까 막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시계추가 딱 기울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없어질 거고, 문화나 사람이나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인 나라가 될 것 같아. 어느 순간에 헌법도 바꾸고, 그치, 지금 무슨 4.19 정신이 그 누구인데, 그거 헌법 다 빼고, 우리 이슬람으로 살자 할 수도 있고, 그죠? 불교로 살고 할 수 있고, 그 전에 이미 변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매스컴에서 그냥 2300년에는 지구상에서 한 번도 지도가 없었는데, 그건 거짓말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중국이 우리를 이제 먹는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지네들도 바쁘거든요. 지네들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이 먹을 확률도 더. 그러면 일본이 할까? 일본도 지금 인구 팍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답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적어도 그냥 현재의 한민족이라는 거,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민 이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거는 서서히 이게 없어질 것 같지는 보이는데, 그 다음에 대안이 뭘까 나타나는 거 보면은 좀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거죠. 그죠? 자, 인구 이거 그러면은 현재 과거 60년대 이랬고요. 현재 5,175만 명이고, 그 다음에 미래 2072년에 3,600만 명. 그죠? 중요 인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거예요. 여기는 이게 이제 피라미드형이었잖아요. 피라미드형인데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이제 마름 모형 이렇게 옆으로 뻗어 있다가 이제 역피라미드형으로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밑에 이제 연령별, 계층별 구성비 보면은 여기 이제 아주 심각한, 그리고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이 이제 72년도에는 2072년 47%, 거의 50%가 되고. 그런데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이제 아까 그 개수 넣어가지고 계산한 거죠. 고민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하기 이전에 상당히 이 사회의 그 젊은 층들이 노년층을 부담하기에 버거워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죠? 그게 이제 큰 숙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기후, 이거 보면은, 아까 이제 인공위성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곡물 작업률이, 식량 작업률이 45% 정도 됩니다. 45%. 그런데, 콩 같은 건요, 5%인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수입해서 지금 쓰는 거고, 쌀은 이제 점점 좀 덜 먹고 지금 밀가루 같은 것도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자 이거죠. 아까, 지구는 이렇게 했는데 막 100억이 막 살고 있고, 그죠? 점점 온난화 때문에
이제 열대지방화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막화 막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사과가 지금 옛날 대구 사과였다가 지금 충주를 와서 강원도까지 춘천까지 사과가 올라갔어요. 쫙 이렇게 올라가서 곡물 생산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식량 안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식량 안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모든 정부에서 고민하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까 핵폭탄하고 비슷한 건데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날씨가 변동이 돼가지고 식물이 거의 다 생산량이 확 줄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우리 지금 쌀 같은 거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사오잖아요. 근데 중국도 먹고 살기 힘들다. 걔들도 힘들고 아프리카도 힘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네? 당장 지금 식량난이 왔다 그러면 걔들 가서 막 우리가 군대 데리고 가서 뺏어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그 식량을 이렇게 잘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재배 같은 것도 하고 지금 해외 농토도 하거든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걔들도 먹고 살기 힘들면 못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일본만 해도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식량난이 딱 왔을 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표준 식단이 있어요. 그래서 감자 2개, 계란 하나. 그래서 딱 매뉴얼을 딱 있어요. 누구도 안 주니까 뭐 지들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돈도 뭐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당연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 보면 저도 서울대학에 지금 25년 가까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건물만 짓고 있잖아요. 우리는 빈 땅을 보면은 못 견디는 민족 같아. 무조건 뭐 져야 돼. 그죠? 이게 지금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전세값 잡고 땅값 아파트값 잡으려고 또 신도시 짓겠다고 그러고 그린벨트 했다는데 과연 저게 지속 가능하냐?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내고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세요?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관적이다? 네? 네. 네. 아까 인구가 2072년에 3,600만까지 떨어진다고 추이가 나와 있었는데 사실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한 자만이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가 사실 요즘 굉장히 의문이 드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유입이 되다 보면 또 한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까지 인구로 상기한다면 이게 계속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요거의 가정은 현재 출생률을 그대로 놓고 아마도 이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아까 그 그래프인데 이민을 고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항상 미래 예측은 가정이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현재 상태를 가정해 놓고 그렇게 추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이민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참 이민 정책도 우리가 저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3대 직종인이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데는 산업연수생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냥 쓸만하면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장주들이 나 못 살겠다 그러면 또 특별히 또 연장해줘. 예?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본국에 좀 돈도 보내고 그러는데 자기가 쓸만한데 한 4년 지나니까 가란단 말이에요. 차라리 저 불법으로 체류하는 게 훨씬 낫겠다. 쑥 숨어버려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장주 입장에서도 이 불법 노동자라면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잘 통제할 수 있고 이 사람도 그냥 쫓겨나면 그냥 완전 자기 거지인데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인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자, 지금 안 낳는 거는 할 수 없고, 지금 자꾸 낳는 쪽으로 이제 장려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이 가는데, 플러스 그거 갖고는 안 될 거다. 이제 이민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정말 이게 이제 우리 현재 대한민국 상태를 유지하면서 크게 흔들림이 없이 이민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거냐. 왜냐면 그 사람들 받아오면은 한국말도 배워야 되고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생각은 여러분 잘 안 바뀌거든요. 그 나라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금방 적응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막 이민자들이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민자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그 이민자 중에 3세, 그러니까 손자들, 걔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적이고, 다 독일 국적이고, 벨기에 국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방학간에 한 10명씩 살면서 친구들하고 하다 보는데, 보니까 이게 세상이 지금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앞뒤 거리지 않고 승질 나니까 막 총 갖고 칼 갖고 막 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걔도 굉장히 동화한다고 우리는 지금 배입입니다. 지금 그 이민 정책 보면은 걔들은 그걸 몇십 년간 싸워왔기 때문에 한다고 한 건데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미래학자 중에 지금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고했습니다. 그 사람이 Clash of Civilization이라고 문명의 충돌이라는 그 논문을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쪽 기독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그다음에 유교 문화권, 일본은 좋아하나 봐. 일본은 또 한국은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지도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는 이게 무슨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이 문명권 간의 싸움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과거를 보면요, 유럽의 역사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때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었어요. 한 1000년 동안 막 이슬람이 막 저기 스페인도 가고 막 이쪽 터키까지 막 갔죠. 그죠? 그렇게 왔다가 지금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기독교가 이제 잡은 건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이민 3세들이 막 총기 사고 나고 그러는 것이 사실 크게 보면은 이슬람 문명권이 걔들하고 적응을 못해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교 국가였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기독교가 활발하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인도 이런 데서 또 동남아 이쪽 이슬람은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슬람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헌법을 거기서 4.19, 5.18 다 빼고, 우리는 이슬람 알라신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그냥 지도상에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자기가 뺏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결국은 주권이 있긴 있죠. 법상으로는 있겠지만 지금의 주권은 안 된다는 뜻이죠.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 또 예. 한국의 교육제도의 문제를 얘기해 주시면서 네. 한국의 입시 지옥, 네. 좋은 학벌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한 입시 지옥은 저출생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교육학자님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견해는 저출생이라는 건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시 지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입시 지옥이랑 저출생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입시 지옥도 해결돼야 되고 저출생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별개의 문제인데, 과연 저출생이 입시 지옥을 해결해 줄 거야라는 인식이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견해인데요. 저출생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입시 경쟁률이 줄잖아요.
그죠? 현재 대학에, 그죠? 지금 지방부터 슬슬 문 닫고 오고 있습니다. 이미 저출생이 왔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수능 출제를 한번 들어갔는데 그때 수능 보는 사람이 80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출제에 오류할까봐 근데 우리끼리 야 160만의 눈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출제 오류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능 입시인가 절반 떨어졌어요. 40만 한 30만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20만 금방 될 거고 확 준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대학의 숫자는 많으니까 저 밑에 저거 하더라도 웬만한 데는 들은다는 뜻이고요. 극단적으로 본다면 아까 이제 난 공부는 관계없다. 뭐 서울대학 안 가도 된다. 스카이 안 간다. 하는 사람이 생기려면은 예를 들면 서울대 입시 경쟁률 자체가 많이 줄지 않겠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스카이나 이런 명품 대학에 대한 명문 대학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이 계속 있는 한 그건 계속 있을 거야. 입시열이. 그러나 지금보다는 상당히 완화될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해외로도 많이 가고 그리고 뭐 서울대학 나오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게 완전 실업자 양상도더라 해가지고 안 가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다른 변화가 합해진다면 출생률하고 입시 과열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예. 출생으로 인해서 예. 어느 정도 지금의 학벌 만능주의가 결국에는 변화를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경쟁률이 주니까.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입시 얘기는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그때도 학교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미래 예측 중에서 지구, 기후, 사람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 이런 거에서 우리가, 더 빨리 우리 사회가 망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사이비 종교, 마약, 정신병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먼저 사이비 종교. 이게 여러분 사이비 종교하고 실제 고등 종교하고 차이는 뭘까? 그러면 디파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믿는 종교가 다 건전한 종교라고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이건 신념의 문제거든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제가 한다면은 믿기 전하고 종교인이 되기 전 후를 비교해 볼 때 종교인이 되고 나서 완전히 인간적인 삶을 에서 벗어나서 완전 저기 보니까 동물과 같이 아주 그냥 푹 떨어진 비인간적으로 되는 거는 난 사이비 종교라고 봅니다. 그죠? 돈 다 바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종교인이 되고 나서 더 삶이 행복해지고 발전하면 난 고등 종교라고 보고요. 심플하게. 그죠? 이거 싸우면 한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필이면요, 이 관악구가요, 사이비 종교의 원상지인 거 아시죠? JMS 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가 요 앞에 낙성대 거기도 지금 하나 잘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입구역 내려보세요.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만 하는 애들이 순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선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지금 무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지 응답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아주 쫓아갑니다. 그게 다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얘들이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트 모델이라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사람들을 이제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가지고 세뇌 교육을 딱 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참 억지로 했다고 또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상당히 노련한 수법인데 일단 그 종교의 커뮤니티 안에 들으면 생각을 확 바꿔버려요. 그런 저걸 하는데 어떻게 저거를 하게 되냐면은 브레인워시를 하는 방법은 인포메이션을 다 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다 뺐던지 하고 또 현실을 다 부정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부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세뇌라는 그 뇌를 바꿔끼는 거예요. 바꿔서 완전히 그 종교만이 내 삶의 희망이다. 이런 식의 그걸 믿어지고 오히려 이제 자기는 막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갖다 바치고 했으면서도 자기는 행복하고 자기
때문에 일하시는 부모님이 불쌍한 거야. 그 사람들 끌고 와야 돼, 자기 종교로. 그래가지고 가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내가 지금 말 잘못하거나 나 잡혀갈까봐 이 사람들이 워낙 그 지배해가지고 그 사이비 종교 파는 사람도 있으면 뭐 거의 그 뭐랄까 누구 하나 암살도 당했죠. 탕명환 씨라고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건데요. 이게 지금 대학가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가장 아닙니까? 가장에서 서울대 지금 학생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게 동호회가 있어요. 동호회에 일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이비 종교다 얘기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건전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서울대 학생이 제일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 입시에서 얘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과외 선생 해주고 이거 해주고 해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는데 여기 딱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요. 그죠? 나는 100점밖에 안 맞았는데 다 추락해도 B 플러스밖에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할 때 얘들이 야, 나 설문조사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 시작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해서 어떤 친구는 이 바둑을 만약에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이비 종교에서 굉장히 조직이 크거든요. 바둑 최고로 잘 되는 친구를 딱 붙여줘. 그래가지고 그냥 바둑을 슬슬 져주는 거예요. 져주고 뭐하고 재밌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나한테 바둑에 관해서는 완전히 이제 빠져들게 해놓고서 어느 날 딱 안 나타나요. 내일 12시에 만나 그러고 안 나타나요. 답답하잖아요. 막 연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만나면서 버티다 이제 한번 또 나타나가지고 저번에서 이제 끌고 들어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바둑에 빠지고 이게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지금 믿는 세계가 이게 웃기는 거고 이게 지금 자본주의에 물든 저거 물질주의적인 거고 이 저 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걸로 가지고 걔들이 잘 빠져들어요. 그럼 얘들은 사이비 종교는요. 얘가 서울대생이다, 서울대 교수다. 그러면 또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 하나 꼬셔있잖아요. 어디 사립대학교 하나 꼬셔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 서울대 어디 다닌다. 그러면 서울대는 한푼 죽잖아요. 그래갖고 금방 애들 끌어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가 엄청 지금 심하고 우리나라가 특히 이게 심한 것 같아요. 약간의 이게 그 경제 발전을 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약간 기적적으로 우리가 산 삶이에요. 그냥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그냥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 잘 진 것 같은데요. 걔들은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루가 다이나믹하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가 꼬셔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큰 문제고 세계적으로도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우리가 점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 하는 게 지금 큰 문제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마약인데요. 이게 마약을 하는 지금 추세가요. 2018년부터 30년 지게 또 예측을 한 거죠. 그러면은 북아메리카가 66만에서 68만 거의 비슷해요. 인구가 거의 이제 비슷하고요. 여기 보세요. 아프리카 60만에서 86만. 그죠? 여기 아시아 80에서 83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인구 자체도 커져요, 여기가.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저거냐면은 사이비 종교도 사실은 돈이거든요. 다 돈을 갖다가 하고 이 삶을 붕괴시키고 저게 종속시키는 건데 마약은 외부적인 효과로 인해서 이 우리를 삶을 망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이 마리화나 같은 게 이 중독성이나 그죠? 그래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몸에 해로운 거. 이걸로 친다면은 사실은 담배보다 더 괜찮다고 봐요. 그죠? 과학적으로 그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주가 있잖아요. 마리화나는 합법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6월달 미국 갔던데 시카고 이렇게 갔더니요. 학교들이 그냥 정신 이런 사람 많아요. 마약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나비스라고 해서 그 마약을 갖다가 이제 뭐 캔디로도 만들고요. 무슨 음료수도 만들고 합법적으로 아주 샵이 있어요. 이만큼 내 카나비스 판다는 데가 있고요. 그냥 사서 먹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집중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먹으면 좀 안정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난 사실은 안 할수록 좋다고 보냐면 지금 보면 혹시 그 마리아나 냄새 맡으면 구역질 나요. 구역질 나요. 맛이 참 이상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하고 나면 그 옆에 거 마약이 지금 종류가 많거든요. 자꾸 심한 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중독성에서 한 번 빠지면은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그게 뭐냐면 이제 돈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조직 폭력배, 조폭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그 판매책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잡히는 거잖아요, 사실. 숨어 사는 건. 되게 보면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층, 근데 탤런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한다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최근에 저거 한 게 이제 우리 대학교 전국 대학의 연합 큰 대학 연합 애들이 걔들이 마약을 한다. 심각한 거죠. 이게 과연 하지 말라 단속만 해서 될 건가? 그죠? 아까 사이비 종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이것도 문제입니다. 전염병. 특히 이것도 젊은 애들이 많이 공허할 때, 마음이 공허할 때, 그죠? 뭐 하도 해도 안 되고, 뭐 취업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인턴 하려고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옆에 보면 막 잘 되는데,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저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애들이 하게 돼 있는 게 마약이다. 자, 그래서 미국인 1770만 명이 매일 대마초를 하는데 매일 음주하는 인구보다 벌써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이거죠. 사실은 지금 미국에도 합법적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젊은 애들 중에 많이 이제 미국에서 저기 여행 갖고 한 애들 있잖아요. 걔들 중에 호기심을 해본 애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머리카락에 남아서 이게 머리 길 때 검사하면 나오는 건데 검사하면 나올 애들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한 번 하고 그냥 말았다 그러면 딱 집어치면 괜찮은데 계속 하면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 이게 이제 문제는 정신건강. 이게 첫 번째, 이게 이제 그림이거든요. 이게 캔버스에 그린 거를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겁니다. 그대로 찍으면 또 무슨 저작권 뭐 돼서 조금 이렇게 각도도 틀리고 삐뚤삐뚤 하잖아요. 이게 네모들이 다르고. 혹시 이게 제목이 뭔지 힌트는 뭐냐면은 여기 서울대학교 미술관 여러분들 꼭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관악구입니다. 무료인데 거기에서 지난 봄에 젊은 작가들 10명인가 30명을 갖다가 초대를 해서 작품을 전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찍은 겁니다. 이 작품의 제목 혹시 아시는 사람? 네? 네, 힌트 젊은 작가라 그랬잖아요. 젊음? 자화상. 그 젊은 작가가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요게 도자기로 만든 인형입니다. 그죠? 속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깨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표정이 다 굳어 있잖아요. 다 굳어 있고, 지금 어릴 때 뻐꾸기 시계도 있고요. 어렸을 때 참 얼마나 행복했어. 엄마 말 잘 듣고 하면서 여기 애완동물, 그리고 밖에 있는 이 밖의 세상하고는 블라인드로 닫아놓고 갇혀있고. 자기만의 세계. 외로운 영혼들이에요. 아까 마약,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 얘들을 침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 서울대 애들도 뭐 아주 뭐 고등학교에서 1등 안 해본 애들 없잖아요. 쫙 가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계속 잘 되는 애들도 그래도 비교적 잘 되는 애들 그냥 자신감에서 가는 애도 있지만 그죠? 들어오자마자 고민이거든요. 이거 살아보니까 서울대학이 취직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잘난 놈도 많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조금 잘못하면은 아까 이게 아주 얇은 그 도자기라 했죠.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마약 뭐 이런 걸로 그냥 되어서 밑에 이게 밑에라고 그러면 조금 표현이 어쨌지만 이렇게 이제 이만큼 되면 잘 적응 못하는 이 밑에 상당수가 난 이렇다고 합니다. 얘들이 가장 취약한 오히려 그렇게 명문대학 아닌데 나는 뭐 공부에는 좀 재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나는 직업전선 이런 애들이 훨씬 건강하다고 나는 봐요. 여기가 진짜 문제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 진짜 고민을 안고 이렇게 외롭게 사는 저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내 거. 여기 딱 실드를 치는 거예요. 실드를 치고 나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남이 어떻든 아무 생각, 남을 건들지 마라. 이거죠. 딱 실드에서 인터액션 상호작용하는 그렇게 싫은 겁니다. 애들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회성을 기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원인은 뭐냐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왜 생기느냐. 나도 스트레스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생기는 건 이겁니다. 제가 시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프리카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버스가 막 지나가는데 거기는 버스 하루에 하나 지나가요. 저기서 막 다 저기 고장난 우리가 쓰던 한국에서 쓰던 폐차하는 거 갖다가 쓰거든요. 그러면 고장나고 그러면 뭐 고쳐야 되고 시간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행 가는 사람들은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 비슷한 데서 기다리는데 이게 어느 천년이 올지 모르니까 거기서 뭐 놀고 뭐 하고 막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 우리 관악구청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지금 학교 9시에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9시 10분 전이야. 버스가 안 와. 그죠? 저기 온다고 딱 서 있는데 안 와요. 몇 분에. 이 기대가 아니야. 지금 1분 후에 온다, 2분 후에 온다, 기대가 있는데 안 온다. 여기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데, 저기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냥 오늘이나 오든 내일은 하루나 내일이나 있는 데는 스트레스 안 쌓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스트레스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대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이때는 지금 법조연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때는 고시에 합격해야 되는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로 가까이 가기는 그냥 더 멀리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엄청나게 쌓여. 특히 부모가 초중고까지 다 해줬으니까. 대학 와서도 그러면 쟤는 잘 돼가지고 이제 서울대까지 갔는데 그래서 부모도 오히려 안심을 하고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이제 점점 멀어지고 기대가 멀어지고 여기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게 다 뭐냐면 경쟁 때문에 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시간이 거의 나와서.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이제 AI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이제 아까 자꾸 이제 우리 공대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고민하면 괜찮다고 다 이게 뭐 AI하고 스마트폰이 다 해결해 준다고 뭐 이 스마트폰으로도 정신치료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게 무슨 마술방망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쓰이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블루 비틀이라는 건데 한번 이제 뭐 영화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AI가 발달하면 이 기계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극단적인 사이언스 픽션 같은 건데 뭐냐면은 어떤 공장에서 AI 뭐 만드는 공장에서 뭐를 만들다가 이걸 완성을 못했어요.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무슨 매미 같은 쬐끄만 건데 막 이렇게 날라다가 이게 딱 붙으면요, 얘가 이제 내 머리고 뭐고 싹 고쳐버리고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내 몸이. 그래가지고 막
막 날라다니면서 전쟁도 하는데 한 뭐 대대 뭐 이런 거 총 들고 그러 소용없어. 얘가 다 막 그냥 그 뭐랄까 처치를 해버리고 뭐 이러는 영화거든요. 증강현실 그죠? 이런 게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거를 통제를 못할 때가 올 거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하나의 망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좋게 쓰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런 기술이 우리를 좋게 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그럼 우리 건강한 사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다이나믹 코리아요. 윌프레드 파레토라고요. 그러면 아마 경제학한 좀 들어보신 분들은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건데 그 경제 부분에서의 균형이고 수요와 공급에서 찾아간다는 건데 이거는 정치 사회의 또 균형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태리에서 아주 그 1848년 1920년 아주 그 독재도 있고 왕도 있고 막 이게 그 골치 아픈 그런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정치 불안보다는 더 심한 그런 데를 겪을 때 이 사람이 이 천재 같은 사람이 이론을 만든 건데요. 이거예요. 사자와 여우.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 본다면은 사자는 딱 그 밀림의 명제로서 컨서버티브한 거예요. 딱 현상 유지. 뭐 까불어? 확 물어버리고 애들이 꼼짝 못하고 이거고요. 여우는 막 살랑살랑해서 뭐 이간질 시키고 막 해서 막 그냥 아이디어가 풍부한 혁신적인 두 그룹이 있다고 본다면 한 사회에서 이제 한 국가에서 지배 엘리트가 어떤 때는 사자가 계속 있으면은 어느샌가는 이제 여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사자를 물리친다. 또 여우가 막 계속 이렇게 막 그 혁신하고 뭐 한다고 해서 발전시키면은 어느 순간에 와서는 사자가 꽉 물어서 엘리트는 순환해야 된다 이거죠. 엘리트. 상류층이 하류층이 되고 하류층이 상류층이 되고 이게 아까 파레토의 균형과 같이 경제학의 균형과 같이 사회의 균형이라고 이 사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잔기라는 거하고 뭐 파생체라고 해서 이게 뭐 잔기, 창조적 상상력 뭐 이런 게 있고요. 파생체가 있고 그런데 뭐 이거 쭉 뭐 이렇게 뭐 읽어보시면 알듯 모를 듯 뭐 그런 건데 기본 아이디어는 한 지배층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약간 내 교육 문제로 그런다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배움의 터에서 새로운 것을 깨우치면서 즐겁게 사는 것 플러스 거기에 권력, 사회적 지위, 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울대학에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현재는 사실은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서울에서 우리가 3천 몇 명을 매년 뽑으니까 그 중에서 잘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도 많아요. 돈이 없다든지 권력이 없다든지 이제 가치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대물림. 그래서 이제 점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 가정이 상류층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사의 자녀가 계속 의사가 됐고, 그죠? 뭐 CEO의 가정이 계속 CEO가 되고 이런 그래서 그 직업까지 이렇게 승계가 되는 식당 같은 거는 100년, 200년도 괜찮은데 그건 혼자 하는 거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 사회를 움직이는 지배 계층은 어딘가 있는 건데 이것이 같은 세력이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게 파레토의 원칙인데 이게 우리의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현재는 우리가 점점 이게 경화되고 있잖아요. 같은 사람들이 계속 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과연 새로운 지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왜냐면은 요즘은요, 좋은 지식 같은 건 금방 유튜브에 나오고 스마트폰에 있어요. 내가 강의하다 보면 금방 막 열심히 막 읽고 왔는데 숫자 다 까먹어. 그래서 뭐 잘못된 것도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학생들도 이거 다 보고 다 알아. 더 잘 알아요. 그죠?
지식 전달의 기능은 나는 상당히 줄었다고 봐요. 옛날에는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강의나 들어야 지식 전달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식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왜 오냐? 그러면은 결국은 서울대 나왔다는 증 받으러 오는 거다, 이거지. 그죠? 학점 따는 증. 그죠? 그러니까, 난 빚밖에 못 내는데, 엠바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난 죽으라고 하려고 한다. 그죠? 이렇게 된다면,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이 현상을 굉장히 지금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약, 사이비종교, 정신병까지 치료까지 그런 걸, 거기까지는 우리가 드물어요. 덜 가고 그런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그 삼포 시대에서 포기하고 그러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옛날 대학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환경이 바뀌었어요.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에게 오히려 사회적인 스킬을 가르쳐주고 인생 철학을 가르쳐주고 이런 이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원래는 유치원이나 초중고 때 배워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걸 못 배워요, 얘들이. 왜냐면 유치원부터 막 의대반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늦었지만 대학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에 있다 이거죠. 자, 결론으로 얘기하면 시작이 뭐였냐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냐?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강의가 쭉 들어보시면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 미래 없습니다. 그죠? 제일 롱텀한 시나리오는 2300년인가 그때 그냥 망하는 거고, 자연적으로 없어 사라지는 거죠. 다른 데서 다 다른 민족들이 온 거죠. 그 전에 내물에 뭐 전쟁 날 수도 있고 뭐인데, 그런 아주 불확실한 거 위에는 우리 마약, 사회비종교, 정신병, 우리가 보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사회가 점점 병들어간다.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질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게 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짓고요.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사실 저는 그냥 네.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었을 시 세계의 다른 나라의 인구가 증가하니까 우리나라로 도입되고 결국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가 제가 여기 흥미를 느껴서 어떤 문헌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헌대 가지 책을 안 썼는데 아직. 어떤 자료에서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책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책에서 읽은 게 아니고 내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추세를 다 본 거고. 예. 그래서 사실 맞잖아요. 그렇게 진짜 큰다면은 설득력 있는 지금 가설을 내가 얘기한 거죠. 그죠? 뭐 사람이랑 금방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가 하나 또 질문 있으신 것 같았는데. 괜찮아요. 아무 좀 괜찮아요. 예. 혹시 정신병 관련된 주제를 들으면서 되게 젊은 세대로서 생각이 든 게, 주거 문제랑 청년들의 정신병 같은 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뉴스 같은 데도 사실 청년들이 대부분 어디 살고,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관악구는 다들 넓어봤자 5, 6평인 곳에서 살고 있고 고립되어 있고, 이런 거를 위한 이제 정책도 많이 관악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진단하셨고 해결책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의견 여쭙고 싶었습니다. 지금 5,100만이잖아요. 지금 2070년인가 3,000몇으로 줄죠. 거의 뭐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미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현재 또 청년들이 뭐 그러나 주택 또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적으로 놔둬도요. 우리가 이제 물론은 뭐 우리가 수명이 좀 연장되긴 하지만은 집이 이제 한 3분의 1은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현재 주거 패턴을 그렇게 간다면은 빈집이 3분의 1은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큰 평수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꼭 좀 다른 가설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기성세대들은 이제 같이 사는데 이제 1인 세대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둘, 셋 살던 데가 다 하나씩 사주면 또 다 찰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수요 공급으로 친다면은, 그렇게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강남 3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이제 교육에게도, 연결이 되고, 집에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지금 그렇게 힘든 젊은 세대를 내가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따 다 있고 이제 배분이 된다 치더라도 결국은 저 김포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 들어야 되고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 강남으로 가야 된다는 이걸 하나의 지휘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가 더 생긴다 이거예요. 그냥 깨끗하고 위생상으로 깨끗하고 우리 진짜 세계인이 놀라는 게 서울시 대중교통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무 데나 살아도 이제 즐겁게 산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자꾸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쁜 문화 중 하나가 미국 모델하고 유럽 모델하고 본다면 미국 모델의 나쁜 거를 배운 게 뭐냐면은 주택하고 대중교통 고속도로입니다. 그죠? 미국은 땅덩어리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걸같이 집을 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냉난방을 말이죠. 우리 같이 방마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고 집 전체를 데워요. 그러면 얼마나 된 걸로 팽팽 돌리면 와 그렇게 에너지 낭비를 막 하는구나. 점점 그게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다르죠. 서양 사람들은 큰 방 해놓고 잔디 깎고 하는 게 일인데 우리는 아파트를 하면서 점점 큰 평수로 막 60평, 100평, 80평 이걸 점점 큰 평수로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의 잘못된 배움이고 또 하나는 이 좁은 국토에서 지금 시골의 군까지요 고속도로 살짝 팡팡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다 가집니다. 그게 미국 문화예요, 역시. 대조하는 게 이제 유럽 문화예요. 유럽 문화는 대개 보면은 작습니다. 아파트 같은 게 작아요. 20평, 10평짜리도 많아요. 근데 거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만큼 공용 공간이 많아요. 집 어디든 나가기만 하면은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내려와서 공원에 산책하는 거. 이게 공용 기관이죠. 어떻게 20평에서 계속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답답해서 못 삽니다. 거기는 잠자는 공간이고, 심지어 아침도요, 앞에 나와서 커피숍에서 카페 하나랑 이렇게 먹고, 간단히 아침 그렇게 해결하는 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를 막 80평, 100평이 왜 필요하냐면 거기에다가 애들 방 만들어주고, 도서관 다 만들고, 이 책 같은 거 다, 이 집도 똑같은 책 찍고, 저 집도 저 책 찍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사회 조직을 한 거죠. 낭비를 하는 거죠, 결국. 그냥, 그건 미국의 남면인데, 도서관이, 공공 도서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애들 키울 적에 다 빌려서 봐요. 요즘 유명한 책 같은 거 있어, 100권, 200권 구해놓으면 서로 이렇게 대처해서 보면 되잖아요. 우리 집집마다 있다니까, 이게. 그죠? 그런 게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우리가 과소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가 그거를 기능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 지휘제로 봐가지고 점점 높은 것만 찾아가려고 하니까 저 꼭대기 보려니까 너무나 먼 거지 뭐.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생기는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기주의, 개인주의, 아까 이제 자기가 실드를 탁 친다 그러죠. 자기만 생각한다. 그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옆을 쳐다보면 똑같아.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서양 애들은 비교 안 해요, 옆에 이거를. 장례식, 결혼식에 하객 몇 명이냐 안 봐요, 애들은. 그냥 조그만 결혼식. 자기가 진짜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즐겁고 아니면 슬픔을 같이 해주는 이런 거 필요한 거지. 우리가 눈도장 찍고 이렇게 봉투만 내고 이런 얘들이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 비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일종의 집단주의적인데 그 사실은 옛날엔 정의였거든요. 서로 이렇게 상호 부조해서 힘들 때 조금씩 17번으로 보조해서 하는 저거였는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비교하는 걸로 간 거죠. 그게 우리 병이에요, 사실. 정신병 다 나오는 게 비교 때문에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질문이요? 네. 아까 낙관론에요. 예.
큰 계기나 이런 걸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뿌리가 깊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또 자살률이 우리나라 높잖아요. 근데 참 의아하게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아니 교통이라든가 뭐 의료제도 이런 정책적인 거 복지제도도 참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아마 그런 비교도 일부분 이제 일조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교육을 포함해서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짜 어려운 건데요.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은 부모한테 있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그때가 제일 성격 형성하고 그런 거죠. 초등학교. 이때 사실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지금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의대반 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저거죠. 실제 그렇거든요. 제가 주위에 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고치냐.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공교육이라도 하자. 그죠? 그래서 요즘 뭐 늘보막교인가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일단은 부모로부터 애들을 빼와야 돼. 왜냐면 부모 그냥 나도 자꾸 이상하게.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유혹은 분명히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은요, 이게 자식 농사 한 번 짓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해볼 건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뭐 고액가에도 시키고 싶고 막 그게 다 있어요. 사실 그 인간의 욕망이고 그런 건데 그거 우리 집단 반성을 하자. 하죠. 이게 너무 이상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하고 이거를 갖다가 많이 격리를 시켜서 그러니까 타가서 유치원 지금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맞벌이들이 많으니까 그냥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공교육에서 주로 이제 이 성격, 인간성 형성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이제 애 키울 때 여기 서울대 유치원 애들 보냈거든요. 그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유일하게 그때가 뭐냐면 이 유치원만 한글을 안 가르쳐요. 그때 그랬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뭐 변질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원초등학교 보내니까 그래도 다른 집은 집에서 가르쳤나 봐요. 근데 우리 애가 받아쓰기를 빵점 맞아왔어요. 안 가르쳤어 진짜로. 그러니까 막 아이고 난리가 났죠. 근데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금방 또 잘 하더라고요. 그게 시간 문제거든. 근데 급해갖고 이게 다 조기 교육이잖아요. 남보다 좀 하나 빨리 하면 그만큼 출발점이 다르니까 뭐 이렇게 잘할 것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아무리 하라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이걸 굉장히 난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국영수 중심이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이런데 음악, 미술, 체육 시간표는 그거 해놓고 국영수 대체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뭐 국영에서 국어도 사실은 뭡니까 소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진짜 막 감명 깊은 뭐 이런 걸 들어가면서 문학 감성을 배우는 게 아니고 문제 풀이를 배우는 거야. 다음은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하여튼 이렇게 골라라. 이걸 가르치니까 국어가 아니죠. 그죠? 진짜 문학. 그죠? 진짜 소설, 시. 그죠? 음악 미술도 그냥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진짜 하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요즘 그것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풍경화를 그리겠다. 뭐 정물화를 그렸다 하면은 딱 정물화 그리는 시간이 뭐 예를 들면 뭐 2주, 3주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가 이걸 가져서 이렇게 과외 선생님도 불러 솔솔솔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냥 모든 준비물 도화지라든지 그래 봤어 다 학교에서 주고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야. 그냥 거기서 너는 잘 그리면은 뭐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다 그리고 너는 하나밖에 못 그리고 하나만 그리고
그래서 하나 그린 애가 C고 얘가 A 주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죠? 그냥 했다는 자체로 이거 충분하게 이걸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OX 뭐 고르게 하는 객관식 시험을 일단 없애야 된다고 해요. 그게 우리 창의성을 오히려 줄이는 거죠. 무한한 이게 질적인 정보가 있는데, 그걸 압축해서 이거 O 아니면 X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을, 그걸 제일 잘 가르쳐 주는 게 학원이잖아요. 선생님도 못 가르치는 걸, 요런 때는 요렇게, 이거, 예? 아리까리 할 때는 요거 찍으면 맞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그죠? 그거를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인생 사는데 아무 도움 안 되고, 학문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것을 쓸데리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돈, 가지고 맞춰가면서. 이 교육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냥 우리, 부모들이 대번성을 해서 하면 그게 최고 베스트고, 그 가끔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왜냐면 되게 보면 이미 처음부터 아니니까 이게 포기한 사람들 주로긴 하던데, 어쨌든 그분들 보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젊은 다음에 얘 그렇게 많이 시키지 말라. 제가 계속 그럽니다. 근데 안 믿어요, 내 말을.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거고, 안 되면 그래도 학교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학교 공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방법을 지금같이, 그같이 하면 안 되고, 지금 뭐 학원 강사가 교사보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시스템을 문제 풀기라면. 그건 아니다. 저는 보는 거죠. 자, 시간은 이제 많이 오버된 것 같아서 아까 뭐 70분, 80분, 많이 오버됐으니까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